당신의 모든 투자 결정, 심지어 감정적인 패닉셀까지 학습해서 24시간 당신만을 위해 일하는 AI 비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치 워런 버핏을 개인 코치로 둔 것 같은 그런 기분일까요? 그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오늘 보내주셨어요. 네. 2026년 2월 금융 AI 현황 보고서.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첨단 기술부터 이미 우리 손안에 들어온 앱까지 그야말로 금융의 미래를 압축해놓은 문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 AI의 현주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를 뒤흔드는 AI 부조종사의 등장부터 또 이에 맞서 규칙을 만들려는 움직임. 그리고 기술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실제 차별 사례와 우리 일상 속 금융 앱의 명암까지요. 네. 단순히 이런 기술이 있다는 소개를 넘어서요. 이 거대한 흐름이 당신의 자산과 금융 생활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술의 약속과 그 이면의 위험, 그 팽팽한 긴장감을 따라가 보는 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보고서의 첫 장을 연 엑시엄 다이내믹스의 시냅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걸 그냥 분석 툴이 아니라 AI 부조종사, 그러니까 AI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네. 핵심 기술이 인지 에뮬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인지 에뮬레이션이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이걸 좀 풀어보면 당신의 뇌를 복제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과거 투자 내역, 성공과 실패 경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는지, 심지어 어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까지 당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좀 겁이 많아서 하락장에서 바로 주식을 파는 성향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따라한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저의 그런 비합리적인 공포를 AI가 배우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기술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시냅스는 당신의 나쁜 습관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코치 역할도 하지만요. 하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하고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CEO인 아냐 샤르마의 말이 딱 그걸 보여주죠. 시나치스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직관을 초고속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직관을 강화한다. 와, 말이 정말 멋진데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보고서를 보니까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던데요? 네. 기술 공개 후에 회사 주가가 18%나 급등했다고 하죠. 18%나요? 네. 단순히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선 반응이었죠. 월가에서는 이걸 아예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산가 개인들도 앞다투어 도입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의 퀀트 모델이 그냥 시장 데이터만 봤다면 이건 나라는 변수까지 더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맞춤 분석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곧바로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블랙박스 문제 말이죠. 맞습니다. AI가 왜 그런 추천을 했는지 그 결정 과정을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죠.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러게요. AI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은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결국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시스템적 위험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특정 AI 모델이 오작동했을 때 시장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AI 플래시 크래시 같은 사태요. 와,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최고의 부조종사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조종간을 빼앗아서 멋대로 비행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이런 블랙박스 문제를 그냥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둘 순 없을 텐데요. 당연히 정부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겠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이 바로 그 이야기. 초당파적으로 발의된 알고리즘 책임법, 줄여서 AAA 법안입니다. AAA 법안? 네. 기술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나가는 동안 의회는 뒤늦게 고삐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걸까요? AI가 더 이상 그냥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출 승인 여부, 신용카드 한도, 보험료.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네요. 네. 심지어 입사 지원서가 인사팀 책상에 올라갈지 말지까지 AI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법안의 핵심은 이 막강한 결정권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군요. 금융기관이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 정부에 보고하라는 거고요. 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모델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당신에게 더 중요할 텐데 바로 설명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설명 가능성? 만약 AI가 당신의 대출 신청을 거절했다면 금융기관은 그냥 AI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방금 전 블랙박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백만 개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냥 신용 이력이 부족합니다. 같은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게 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법안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찬성 측은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인 금융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발하죠. 기업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을 그냥 공개하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증권거래위원회 내에 AI 감사만 전문으로 하는 감독기구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상대로 찬반 논란이 엄청나네요. 소비자 단체는 환영하고 업계는 혁신을 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네. 법안을 주도한 에바 로스토바 상원 의원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혁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혁신의 속도와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이 논의 자체가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코드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보고서의 다음 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로 핀코트라는 대형 은행의 대출 모델 논란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어반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네. 핀코프 은행의 자동 대출 승인 시스템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신용 점수, 소득,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상태가 거의 똑같은 두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도요. 네. 특정 소수인종이 많이 사는 우편번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거부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겁니다. 와, 근데 핑코프 측의 해명이 더 흥미로웠어요. 자신들의 모델은 우편번호 같은 정보는 아예 변수로 넣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직 신용점수 같은 금융 데이터만 봤기 때문에 절대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네. 여기서 프록시 데이터, 즉 대리 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프록시 데이터요? 네, 핑코프는 우편 번호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신청자의 소비 습관, 온라인 활동 패턴, 주로 이용하는 상점 유형 같은 수백 가지의 대체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비평가자들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 데이터들이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계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고급 백화점에서 주로 쇼핑하는 사람과 동네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특정 언론사 앱을 구독하는 사람과 다른 언론사 앱을 구독하는 사람,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요. AI는 굳이 당신은 어떤 인종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화적 인종적 배경을 높은 확률로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핑코프는 인종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주소를 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차별을 자동화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이네요. 그렇죠. AI는 편견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가장 큰 편견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하는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졌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알고리즘 책임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의 초고도화된 AI부터 워싱턴의 규제 논쟁, 그리고 실제 차별 사례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을 따라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화제를 우리 주머니 속으로 옮겨보죠. 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개인용 금융 AI 앱의 확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네스트에그 AI나 월럿 같은 앱들이 미국에서만 벌써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다고 해요. 1,000만 명이요? 네, 거대 담론의 세계에서 내 손안의 현실로 기술이 내려온 거죠. 이른바 금융자문의 민주화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부자들만 받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제는 뭐 월 몇 달러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 서비스를 불신하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인기가 폭발적이라고요. 은행 계좌랑 카드만 연동해 놓으면 알아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예산을 짜주고 네. 매달 남는 돈으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추천해주고 심지어 은퇴 계획까지 시뮬레이션 해주니까요. 바쁜 현대인에게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런 앱들이 제공하는 조언이 결국 평균적인 사용자에게 맞춰진 너무 일반적인 조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앱들이 과연 복잡하고 변수 많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한 명이 마침 이런 앱을 쓰는데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거든요. 그런데 앱은 그냥 월 평균 수입만 보고 계속 저축액이 목표치에 미달합니다라는 경고만 보낸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돈이 필요해진 사람, 혹은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며 당분간 수입이 줄어들 사람의 상황을 과연 알고리즘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앱들이 제공하는 그럭저럭 괜찮은 굿이너프 조언이 당신의 평생 모은 자산을 다룰 때도 정말 충분히 좋은 굿이너프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장점 때문에 내게 맞지 않는 재무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사용자의 뇌를 복제하려는 월스트리트의 AI 시냅스에서 시작해서요. AI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알고리즘 책임법. 그리고 의도치 않은 차별의 위험을 보여준 핑코프 사례를 거쳐 이미 우리 손안에 들어온 개인금융 앱의 명암까지 짚어봤습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보입니다. AI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효율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최종적인 인간을 통제라는 가치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 말입니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한 시냅스는 극도의 개인화를 추구하고 대중적인 금융 앱들은 보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금융 AI의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강력하고 개인화된 AI의 분석과 당신만이 아는 당신의 삶의 맥락과 직관 사이에서 과연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AI의 조언을 참고해서 당신의 판단을 강화하는 것과 어느 순간부터 그냥 AI에게 판단을 넘겨주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